네, 안녕하세요. 한류어 언어 14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 주에 수업이 시작되네요. 배경이 좀 달라졌죠? 집이고 밤중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요새 한참 바쁘죠? 뭐 학기말은 학기말인가 봅니다. 뭐 선생님 알다시피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학교 일하고 있고 또뭐 학과 일도 밀려 있고 또 이렇게 강의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24주 강의 마무리를 좀 알차게 하고 싶어서 다 싸들고 이제 퇴근하고 집으로 와서 느닷없이 배경이 바뀌게 됐네요. 네. 작년 1학기 때는 그 야밤에 한밤중에 좀 방해 안 받으려고 밤 12시 넘어서 찍기도 많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느닷없이 집에서 찍으니까 이상한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13주까지 본의 아니게 이제 드라마, 영화, 뭐 이제 또 케이팝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게 한류와 언어였는지 대중문화 수업이었는지 사실 이 수업의 성격이 아마 내가 생각해보면 내가 첫 주, 둘째 주에 무엇을 했지라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반문을 할 만큼 그야말로 넓기는 한데 얕게 그냥 맛보고 있는 수업이게 수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류어 언어의 그 취지에 맞게 마지막에는 한류와 즉 문화죠. 한류라고 하는 어떤 문화와 그리고 우리의 언어, 한국어라는 그 언어의 특성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하고 또 지금 1차 시에서는 이제 한류와 한국어를 떠나서 언어와 문화의 그 상관관계를 원론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는 그래서 14주 1차 시는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굉장히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이 뭐 알게 모르게 중고등학교 때 뭐 국어 시간이든 또 뭐 독서와 토론 시간이든 내지는 뭐 윤리 시간이든 이제 소위 말해서 도덕 시간 같은 그런 때에 들어봤던 얘기이기도 할 겁니다. 이쪽을 보면 일단 언어와 사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시대 혹은 그 한 사회, 시대적 배경, 또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언어와 사회의 관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언어와 사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방언, 아마 방언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투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중고등학교 때 배우기는 했어요. 사회방언에 대해서도. 근데 그 보통은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면 이제 지역방언, 우리가 이제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지역방언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이 지역방언을 좀 그 전문적으로 말하는 것을 지리 언어학 혹은 언어 지리학, 이제 지리적 환경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 다이얼렉톨로지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 지역 방언이고, 특히 이제 물론 지역 방언도 어떤 사회적 배경을 갖게는 돼요. 넓은 의미에서 지역 방언도 사회 방언이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 방언은 좀 더 강력한 사회적 속성, 뭐 계층이라든지 신분이라든지 뭐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문화를 얘기할 때는 이런 어떤 한 시대의 어떤 해당 사회의 그런 특성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어와 사회의 관계를 한번 훑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말했다시피 어떤 하자의 연령, 세대, 성별, 사회계층 등에 따라 사용되는 말이 달라지는 것을 이런 사회적 요인에 따른 것을 사회방언이라 하고, 이 사회 방언을 좀 더 넓게 이야기하는 언어학을 사회 언어학이라고 해요. Social Linguistics라고 하는데, 사실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20세기 중반 이전에는 어떤 언어의 차이는 보통 지역적인 차이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금도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라는 사회 언어학이라는 Social Linguistics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 방언에 대한 연구는 미국의 라보프라고 하는 학자가 1960년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에서 그런 어떤 사회 방언의 연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야말로 멜팅 팟이라고 하죠. 인종의 용광로. 그러니까 인종의 용광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강점이자 최대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인종 갈등이 생기는 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다양한 문화와 또 뭐 대중문화를 주도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다양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의 리더라는 얘기를 할 수 있기도 하죠. 미국이 가지고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이자 약점인데, 그러다 보니 소셜 링귀스틱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인종적인 차이에서 오는 어떤 언어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면 또 얘기가 딴 데로 빠지니까 딴 길로 빠지기 전에 좀 참고, 그리고 이제 뭐 사회방언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한다면, 자, 우리, 야, 너 질렀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지름신이 내렸다. 어른들한테 얘기하면 지름신이 무슨 얘기인가 할 거예요. 네. 그 지름신이 이제 과소비를 지르는 그런 신이 내렸다. 이런 뜻이지만, 기성세대, 글쎄요. 자녀들하고 소통을 좀 많이 하는 50대, 60대라면 지름신을 알 것도 같고, 또 뭐 SNS나 인터넷을 좀 서핑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알 것 같기도 하지만, 최소한 선생님의 부모 세대는 지름신이라는 말을 몰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충동 구매하다 등등의 의미로 쓰진 않죠. 이런 것을 세대에 따른 방언 차이다. 뭐 그 누리관에 이제 우리가 그 누리관을 출입을 하려고 하면 체온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QR코드를 체크인하면 이제 그 저기 뭐죠? 그 팔찌를 줘요. 종이로 된 일회용 팔찌를 주는데, 하루 종일 쓰는데, 거기에 그 복세 편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만나서 반가워, 뭐 잘 그것도 까먹었는데, 그게 이제 화양연화, 이팔청춘 이렇게 몇 개가 돌아가는데, 만반자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만반자랄, 그다음 뭐 복세편살, 네, 복잡한 세상 편안히 뭐 살아, 뭐 이런 거였죠. 이제 사실 이렇게 줄임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선생님 세대부터 거의 시작이 됐어요. 뭐 과도, 과사무실 뭐 이런 말 해서 교수님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선생님들한테도 혼이 났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이 훨씬 더 심한데, 기존의 세대들은 그런 방식의 말줄임을 사용하진 않았죠. 그런 것도 세대에 따른 그런 방언 차이다. 그러니까 이때 생각하는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투리랑은 좀 다르죠. 뭐 성별에 따른 언어 차이도 많죠. 요즘은 특히 그 우리가 어떤 그 젠더 간의 갈등, 성차에 따른 그런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딱 표현을 들으면 아, 이거 일베 용어다. 뭐 이건 뭐 메갈 용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안다면서요. 뭐 그래서 물론 성별에 따른 언어적인 표현이 기성세대들도 남성적인 표현, 여성적인 표현, 뭐 이런 것들이 좀 표현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나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글씨에 보이는 것처럼 인터넷과 같은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특유의 언어적 표현도 역시 사회방언의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죠. 지금 이제 방금 보다시피 SNS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대중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표현, 그런 것들이 돼요. 예를 들면 노래 가사들 같은 경우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딱 들으면 아, 이거 60, 70년대, 80년대 노래 가사다, 90년대 노래 가사다, 2000년대 최근의 노래 가사다라는 것을 확연히 알죠. 특히 그 아이돌 문화가 아주 이제 성숙된 이후에는 한국어 이제 노래는 그 노래들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반드시 또 영어가 들어가고 또 랩이 들어가고, 어떤 이런 그 한국 그 최근에 이제 케이팝 문화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당신이라든지 뭐 이런 사랑하는 대상도 최근에는 너 뭐 이런 식이지만, 옛날에는 당신, 좀 더 시적 표현들, 이런 것들은 좀 옛날 노래를, 그것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대중문화도 그러한 방식의 가사의 어떤 변천사, 이런 것들이 언어적인 사회 방언의 측면에서 연구될 수 있고, 연구된 논문도 이미 많아요. 이미 많습니다. 네, 3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제 말하는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말이 달라져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표준어를 사용하고, 고향 친척의 경우에는 지역 방언을 사용하고, 이제 지역 방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투리죠. 그 다음에 세대에 따른 언어 차이, 뭐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부모님과 조부모님께 사용하는 좀 다른 표현들, 또 좀 더 예의 바른 표현,
또 뭐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고, 뭐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뭐 맘마라고 하거나 지지라고 하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유 그거 만지지 마지, 그거 지지, 그러지는 않죠, 절대로. 그런 것들도 일종의 다 사회 방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발화 상황과 대상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때 이제 의사소통을 하는데 아주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강의할 길이 많긴 한데, 내가 딱 하나 이제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선생님이 학생 채정이 된 다음에 학생의 친구들한테 부탁을 한 것이 있어요. 이제 요즘은 정치권이나 막 TV나 이런 데서, 특히 정치권에서 보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노골적이고 좀 뭐랄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게 참 그 동전의 악명 같은 것인데, 완곡어법 그리고 예의 바른 표현은 나쁘게 말하면 솔직하지 않은 위선적인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솔직한 표현은 또 달리 말하면 너무나 뭐랄까 무례하고 예의가 없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참 그 경계가 굉장히 애매한데, 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라고 해서 학생의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기왕이면 아주 강력하고 중요한 이야기도 뭐랄까 예의 바르고 좋은 표현으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다. 근데 요즘은 점점 그런 표현들이 세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욕은 최대한 안 했으면 좋겠고요. 나 자신을 위한 거죠. 네, 4쪽으로 가겠습니다. 언어와 문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당연히 언어의 사용 양상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번역의 문제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어휘나 어휘적인 관용 표현들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어 표현에 bring home the bacon이라는 말이 있는데, 직역을 하면 베이컨을 집으로 가져오렴, 이렇게 가져온다, 가져와라, 이렇게 되는데 뭔 소리래, 이렇게 되죠, 직역을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역의 표현으로 하면 밥벌이를 하다 정도로, 그러고 보니 무릎을 치게 되죠. 그렇구나, 우리는 밥이 더 중요하고 이 사람들은 베이컨이 좀 더 실질적이고 기초적인 식단이라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의미 전달의 문제에 있어서 결국 이제 번역의 문제죠. 그래서 그 파란 글씨를 보면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자료를 이해하거나 한국어로 된 자료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각 언어권의 문화적 차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외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보면 한국 차들이 참 많이 팔려 있는데, 우리는 소나타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 가면 다른 이름으로 붙어 있고, 우리는 그랜저라고 부르는데 다른 나라에 가면 또 다른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네이밍 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광고 회사에서 이제 네이밍 사업을 하지만, 선생님이 알기로 미국 같은 데는 네이밍 자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그런 단독 회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이밍 사업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가끔 왜 러시아어라든지 그 중국어들은 우리 욕설로 느껴져서 우리가 그걸 일부러 이용해서 장난치기도 하잖아요. 이처럼 우연히 음이 거의 유사하게 들리는데, 그게 예를 들면 비속어라든지 아니면 배설물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해당 문화, 그래서 금기시하는 그 표현의 발음과 동일한 경우에는 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해당 언어에서 더 선호하는, 예를 들면 한국어와는 달리 다른 언어들은 모음도 5개고 그 다음에 음절 발음의 받침으로 종성으로 끝나는 자음이 많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또 걸러야 되는 것이죠. 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들이 또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번역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상품의 네이밍 작업도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그 한국어가 교포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에 이제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하고 내가 한 공간 안에서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또 서울여대에서 이렇게 함께 지내지만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있지만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보다는 나는 사자성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한자어도 더 많이 쓰고 줄임말은 덜 쓰는 반면, 여러분들은 또 반대고 영어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쓰겠죠. 이제 그런 것들처럼 같은 한국어라도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쓰는 한국어, 제1교포들이 쓰는 한국어, 제미교포들이 쓰는 한국어, 제스페인
그 교포들이 쓰는 한국어 조금씩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문화적 맥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그 문맥 단서라고 하죠. 컨텍스트 클루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주 그 지시적인 의미는 소설 속에서 나타나는 지시적인 너 가니? 어디로 가는 뭐 예를 들면 너 어디가? 학교가. 자,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글로만 본다면 그런 지시적인 정보밖에 못 얻겠지만 만약에 컨텍스트 클루 어떤 그 대화의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너 학교 가니? 뭐 너 어디 가는데? 그럼 뭐 걱정을 한다든가 밖에 막 우르르 캉캉 비가 온다든가 있죠. 너 어디 가? 학교 가? 자, 이건 어때요? 너 학교는 가냐? 하고 시비 쳐죠. 그래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대화에서도 어떤 그 단서적 맥락적 단서가 필요하듯이 문화에서도 문화적 맥락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방금 말했다시피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언어의 의미 변화가 어떠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가를 단어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세 개의 어떤 명제적 정의가 있어요. 개는 가축이다, 개는 애완동물이다, 개는 반려동물이다. 이렇게 명제적인 정의문, 명제문이라고 하죠. 자, 그 개는 피정의항이고 가축이다는 정의항이 되죠. 자, 개는 가축이다. 자, 개는 가축인데 우리가 이제 개는 가축으로 정의했을 때 표준 국어 대사전, 이제 국립국어원의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면 사전의 정의예요. 갯과의 포유류, 사이시옷이 들어가네요. 네, 어색하지만 갯과의 포유류, 가축으로 사람을 잘 따르고 영리하다. 이렇게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가축이에요. 가축. 네. 자, 그 다음 개는 애완동물이다 라고 했을 때 애완동물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겠습니다. 애완동물도 역시 표준 국어 대사전에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애완동물로서의 개는 뭐냐면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개예요. 이거는 애완견이죠. 간단히 말해서. 네. 그리고 개는 반려동물이다. 자, 이때는 반려동물의 정의를 찾아봐야 되죠. 근데 반려동물은 반려도 사전에 있고 동물도 사전에 있지만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아직 등재되어 있지 않아요. 등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렉시컬 엔트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전을 찾으면 항목들이 있죠. 등재 항목들이 있는데 아무렇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사전에 등재 항목으로 올리기 위해선 심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전 단계가 있죠. 그래서 반려동물은 표준국어 대사전, 여러분 지금 당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을 거예요. 수업 끝난 다음에 표준국어 대사전, 즉 국립국어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말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우리말샘은 여러분들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우리말샘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등재 항목으로 들어가는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후보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뽑는 거죠. 이거는 아직 아니야. 이거는 사전에 항목으로 올릴 수 있어. 항목에 올린 것들도 또 검증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걸러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보면 여기는 반려동물은 우리말샘에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반려동물이라는 말은 표준국어 대사전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반려동물은 뭐냐? 한 가족처럼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개예요. 자, 지금 개를 가축으로 보는 사람, 개를 애완동물로 보는 사람, 개를 반려동물로 보는 사람, 누가 봐도 지금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흐름이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개든 고양이든 뭐 이구아나든 어찌되었건 간에 인간과 함께하는, 개로 국한시켜 봅시다. 개를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하는 사회 문화적인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김동인이 황순원이죠. 황순원이 목넘이 마을에 개를 썼을 때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 소설인데 목놈이 마을의 개에서의 그 개는 분명히 가축으로서의 개예요. 잡아먹히기도 하는 그 개죠. 그런데 지금은 애완동물은 장난감 같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자라고 하는 말이 완구 뭐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생명인데 어떻게 장난감이냐 해서 인간과 함께 지금 함께 사는 요즘은 거의 이제 반려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개를 바라보는 사회 문화적 변화를 언어가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밑에 나와 있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그런 어떤 기초교육기관의 명칭 변화가 어떤 언어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 여기에는 당연히 역사적 배경까지 당연히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니까요. 물론 가축, 애완동물,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시간의 흐름이 있죠. 그러나 여기에 이제 소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에는 좀 더 정치 역사적인 그런 어떤 역사가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하는 기능은 동일합니다만 그 명칭에 따라서 전혀 다른 문화적인 그런 배경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소학교는 1895년,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제 그 조선 시대에 이제 설치된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으로 1906년 보통학교 어디서 들어봤죠? 보통학교 그 주시경 선생이 보통학교용 뭐 이제 국어 문법 책 쓰고 이랬던 그 보통학교 그리고 1938년 그러니까 1938년은 이미 지금 뭐냐면은 그 일제강점기잖아요. 일제강점기죠. 그러니까 그 1895년에 소학교였다가 보통학교가 됐다가 다시 소학교가 되었는데 1941년에 국민학교로 개편되었고 1996년에 초등학교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출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나는 국민학교 출신이에요. 근데 뭐 국민학교 옛날에 국민교육 헌장도 있고 근데 뭐 느닷없이 왜 초등학교로 바뀌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 근데 왜 중등학교는 아니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사실 네, 중등학교는 아니에요. 근데 따지보면 소학교, 중학교 이렇게 되고 그럼 고등은 된 뭐냐면 옛날에는 중학교가 또 5년제였어요. 뭐 학제 얘기하는 중학교가 5년제예요. 그리고는 이제 대학을 가게 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지금하고 이제 학제가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국민학교의 명칭인데요. 국민학교는 1940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그 하와이를 공격하고 가미까제 특공대니 뭐 이렇게 해서 대동아 공영권을 내세우면서 전범기인 우길기를 내세워서 동남아를 침탈하고 중국을 점령하고 남경 대학살을 일으키고 그렇게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천황이 어느 날 발표를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신민의 학교다. 한국신민의 학교, 국민학교인 거예요. 네. 사실 이렇게 이제 이건 뭐 이제 내선일체라고 해서 자기네들은 내, 우리는 선 이제 안 내자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노동력과 우리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원을 착취하기 위해서 조선과 일본은 같은 한국신문으로서 일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전혀 그럴 마음은 없었죠. 식민지였을 뿐인데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니까 전쟁도 내보내야 되지. 뭐 자원도 수탈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정신무장도 시키고 이런 의미에서 한국신민학교에서 국민학교라는 용어를 선택하고 이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칼차고 군복 입고 교실에 들어가고 특히 수업 시간에 뭐 한국어 조선말 했다가는 뭐 이제 학생들 이렇게 해요. 얼마나 비교육적이냐면 쪽지 같은 걸 나눠주고 아침에 선생님의 지도 교수님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다 그분들은 1931년생이니까 31년이면은 이때가 어떻게 딱 초등학교 다닐 때잖아요. 아침에 가면 조그만 쪽지 같은 걸 나눠줘요. 조그만 종이 같은 걸 나눠주고 이제 하루 종일 조선말을 조선 애들이에요. 조선 애들. 일본 애들이 뭐 조선 애들하고 같이 학교 다니면서 조선 애들이에요. 그리고 일본인 선생님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이 들어와도 일본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일본말을 쓰면
이제 이게 너 이제 말하자면 벌점표 같은 걸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이제 벌받게 하는, 이제 우리 왜 어릴 때 보면 지금은 이제 긍정표라고 해서 참 잘했어요 해서 뭐 하트나 별표를 붙여지지만, 선생님 어릴 때만 해도 막 감점이나 이제 징벌적 개념의 교육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잔인한 방법을 초등학생들한테 쓰기도 했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국민학교라. 그런데 해방 이후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사실은 늘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우리가 그 80년대의 관제 문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어떤 일제강점기의 어떤 그런 뭐랄까 검열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데 그러한 청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친일파들도 여전히 득세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버티다 보니 이거를 고치지를 못하고 산 거예요. 80년대까지. 그러다가 1996년에 이르러서야 이 한국신민의 학교라고 하는 국민학교의 명칭을 수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러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Every word has own history라고 해서 그냥 볼 때는 정말 단어 하나, 이음절짜리, 이음절짜리, 삼음절짜리 그런 작은 단어 하나인데 그 단어 하나에는 이렇게 엄청난 많은 역사가 들어가 있어요. 아마 이후로 여러분들이 국민학교라는 그런 명칭을 들을 때는 아마 보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고, 또 이렇게 언어를 바꿈으로써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이나 사고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나오게 되겠죠. 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좀 방금 사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 얘기를 해서 언어와 사고 그리고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다시피 언어에 따라서 사고가 바뀔 수도 있고 사고에 따라서 언어가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이 들어봐서 뭐 예를 들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제 어떤 언어가 하나의 사고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고에 따라 그러니까 언어 우위론과 결론적으로 말하면 언어 우위론을 주장하는 학자와 사고 우위론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 사실은 이제 어린아이가 처음에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에는, 선생님이 이제 얘기가 딴 데로 빠질까봐 되게 조심을 하는데, 언어를 처음 습득하는 시기에는 이 언어의 발달과 사고의 발달이 초기에 좀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양상이 조금은 보여요. 양상은 분명히 보이지만 이게 성장을 하면서 언어와 사고는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발달하고 사고가 깊어지고 그렇게 상호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초기에 많은 학자들은 언어 우위론과 사고 우위론으로 굉장히 많이 싸웠고, 선생님 같은 언어학자들은 언어 우위론을 굉장히 주장을 했죠. 뭐 그걸 우리가 논란을 가지고 얘기할 것은 없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6쪽부터는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언어와 사고의 관계 그리고 문화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1984라고 하는 조지 오웰의 작품을 세기말적인 그런 작품을 아마 안 읽어봤다면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굉장히 많은 상징이 있고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 전체주의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소설로서, 물론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하면 1984는 굉장히 과거지만 이 책이 쓰여진 당시로는 머나먼 미래인데, 이 미래의 모습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지금의 모습 같은 것들을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작가적 상상력이 굉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선생님이 굳이 언어와 사고 얘기를 작품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류와 문화에서 이 한류 콘텐츠들은 결국 상상력에 기대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재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뒤에 가면 또 상상력 얘기를 조금 해야 돼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빅브라더가 이 작품에서 나옵니다. 빅브라더는 정체는 알 수 없으나 통제하는
그야말로 무지막지한, 그래서 CCTV 같은 것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세상은 사방이 텔레스크린, 이게 CCTV 같은 경우는 텔레스크린으로 둘러싸여 모든 개인의 일상이 국가에 감시당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전형적으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미셀 푸크가 말하는 페놉티콘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페놉티콘의 전형이기 때문에 발달된 기술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체계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렇지만 굉장히 뭐랄까 앞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철학적 담론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1949년 집필 당시 오웰이 그린 이 사회에서 사용하는 재미있는 것은 신어가 있어요. 뉴스피크라는 말이 나와요. 뉴스피크. 신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뉴스피커를 통해서 행동뿐 아니라 사고까지 통제하는 감시사회의 결정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체주의 사회가 빅브라더가 통제를 하기 위해서 뉴스피크를 말한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오웰이 생각하는 세상은 언어가 사회와 문화를 통제하는 세상인 것이죠. 결국 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이를 표현할 단어가 없으면 나중에는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저자는 설명을 하면서 언어와 사고의 필연적 관계를 이제 주장하는 것이고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것을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7쪽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움베르토 에코도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원형의 파시즘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나치즘이나 파시즘 같은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그런 어떤 인류사적 비극을 만들어낸 이런 어떤 전체주의적 사고들은 굉장히 단순한 선동의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선동의 언어죠.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국어 시간에 설득과 선동의 차이를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설득은 내가 타인에게 설득이 될 때는 어떤 사람이 날 설득해요. 근데 난 그 사람이 너무 싫어. 인간도 싫고 근데 이럴 때가 있잖아. 참 정말 짜증나는데 정말 저 인간 말하는 건 맞는 것 같아. 이건 설득된 거예요. 그런데 되게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데 무조건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다 옳아. 이건 선동이에요. 근데 선동을 잘하는 사람이 무솔리니와 히틀러였어요. 바로 파시즘과 나치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죠.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복잡하고 비판적인 추론의 덕원을 제안하기에 빈약한 어휘와 초보적인 문법을 사용을 해요. 선정과 선동에 능하도록 짧고 간결하며 직관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솔직 간결한 요즘의 정치적 멘트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선동과 선전일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잘 걸러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행인 것은 우리 국민은 훌륭한 대왕마마를 둬서 지적 수준이 높아서 잘 걸러낼 거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낯선 이름이긴 하지만 언어학자에겐 익숙한 벤자민 리 어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학자인데 스승인 에드워드 사피어와 함께 사피어 워프 가설을 주장을 했어요. 언어학자들은 많이 아는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언어가 생각을 결정한다. 언어학자니까 언어 우위론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는 단순한 생각을 드러내는 복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체가 사고를 형성하고 실제하게 만든다고 주장을 했어요. 성인의 언어는 그런 것 같아요. 성인의 언어는 그렇지만 이제 인간의 언어 습득의 총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단순하게 언어 우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느낌은 요즘은 다들 하고 있죠. 네. 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여러분들 여기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1차 시습은 일단 여기서 마치고 2차 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